경제창 위 차영주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태성 본부장님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과 반도체의 질주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얘기를 나누고요. 또 후속으로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섹터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이닉스의 질주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미 반도체 10만 원 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EST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역시 다른 쪽에는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일단 HBM과 관련해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EST의 질주 돋보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네. 이런 현상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걱정할 게 아니었구나. 네, 애플 걱정이랑 테슬라 걱정은 조금 해야 하는데 네.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의 걱정은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나 이제 미국장이 오랜만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 파월장에 대한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해서 우리가 다음 또 기회라는 게 항상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뒤에서 보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앞에서 잡는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엔비디아 말씀을 하셨는데, 엔비디아의 질주 반면에 웃지 못하는 테슬라가 있죠. 그렇죠. 요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지난번 우리가 그 2월 말에 하나증권 주최로 했었던 설명회에서 그렇죠. 제가 이제 B2B와 B2C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B2B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엔비디아발 투자는 기업이 지금 해야 되니까 B2B고, 그다음에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결국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다양한 경기도나 우려감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2B와 B2C가 이제 갈리는 이런 모습들인데, 자, 본부장님 보시기에 엔비디아의 상승 여력 어디까지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또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도 많을 거고, 네. 애플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 현상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분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테슬라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테슬라가 어제 그리고 이제 그제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도 주가의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낮아지고 있다. 네, 판매량이 낮아지고 있다가 첫 번째인데, 사실 이거는 용인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번에 연휴 동안 굉장히 연휴가 길었었고 2월달 동안 길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BYD와 치킨 게임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엔 어려운 것은 이미 투자자분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디서 이제 더 삐걱거리는 게 문제냐? 이 테슬라가 우리가 이제 높게 평가했었던 이유, 높은 마진율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잘 팔리고 있지 않다 보니까 또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진율에 또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야라는 불신이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의 수요까지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가격적인 이슈까지 불거지다 보니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온 상황. 저는 테슬라가 당연히 이 고비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잘 해결할 것이고 잘 헤쳐나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네. 테슬라 이제 다른 얘기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보면 네. 180달러 깨지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이 결과가 이미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직전 저점을 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격대가 깨져서 내려가게 되면 그동안에 사려고 이제 했었던 사람들, 하지만 사지 못했었던 사람들, 혹은 윗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의 매수세가 조금은 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지긴 빠지겠지만
그 빠지는 낙폭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냐? 반등에도 지금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당분간 조금은 답보 상태 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이 180달러를 잘 지켜주는 것도 나름대로 그렇죠.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180달러를 잠깐 하회하게 된다면 바닥을 또 완전히 잡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뭐 3중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주봉으로 놓게 되면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여기서 버텨주느냐 아니냐가 그렇죠. 일단 기술적으로 꽤 중요하다고 보고. 자, 애플과 엔비디아 계속 네.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또 중국 시장이 말썽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애플의 제품보다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심, 이 화웨이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 높은 점유율을 보였었던 애플의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가오는 1분기의 실적 실망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딱 하나. 매크로 때문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별 각기 다른 어떤 이슈 때문에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수의 하락이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비춰주는지가 저는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코스닥 출발은 약했지만 결국엔 마지막에는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만 조심만 한다면 저는 웬만한 지금 변동성 혹은 악재 혹은 이벤트들은 잘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싶고, 일본이 갔습니다. 일본이 갔는데 우리나라라고 못 갈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플, 테슬라 각기 다른 이슈가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쪽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미국과 미묘한 또 디커플링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못 올라갔다면, 그렇죠. 미국이 조금 변동성을 보이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강해요. 네. 자, 이것을 저는 코스피 일봉을 통해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2600이라는 선에 대해서 과거에 코스피 일봉을 보면 잠깐 찍고 내려왔어요. 잠깐씩 찍고 내려왔지만 지금은 2600에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잠깐 찍고 내려온 거하고 횡보하는 것은 벌써 힘이 다르죠. 네. 특히 찍고 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뭐 좀 올라갔다라든지 하이닉스가 올라갔다라든지 이차전지가 올라갔을 때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삼성전자 별로 못 올랐어요. 그리고 이차전지도 별로 못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을 버티고 있다라고 보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물론 PBR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네. 좀 긍정적인 비율을 좀 말씀드리겠고, 자, 얘기를 또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가 많은 걸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화두는 AI가 그냥 돌아가냐? AI가 필요한 게 있다. 차영주가 그냥 돌아가냐?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AI가 필요한 건 뭐다? 전력이다. 그렇죠. 여기에 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내년도에는 전력과 관련된 설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독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씩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화면 보면 황 사장님이시죠. 지난주에도 나오셨는데? 네, 지난주에도 나오셨고 오늘도 나오시는 이제 황 사장님인데, 황 사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엔비디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데이터 사업, 여기가 올해도 엄청나게 크게 발전을 했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면 수배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지금 데이터 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규모의 파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영역을 확장을 했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이걸 그렇죠. 좀 나눠야 되는데,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수혜를 받는 기업부터 그렇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 자, 이게 뭐냐면 과거에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록색은 과거에 이제 이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이 사실 2022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가면서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없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새로 생긴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도 2022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2배 정도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약 한 1.5배에서 1.6배 정도 성장한 것이고, AI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실선처럼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2026년 되면 이 정도 커진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거의 한 12배, 13배 커진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전력 인프라가 AI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움직이기 전에 이미 움직일 만한 명분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 주기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HD 현대엘렉트릭, 뭐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상황. 거기에 이제 리쇼어링이라든지 인프라 법안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가서 공장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또 이제 거기에 전력 공급한다고 변압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수요가 많이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엘렉트릭이나 재룡전기 모두 사실 지금 위치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굉장히 밸류적인 부담, 실적에 대한 부담 혹은 성장성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는데, 여기에 이제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새롭게 이제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 전력기기들이 움직이는, 뭐 HD 현대엘렉트릭 다시 움직이고 있고, 재룡전기 정말 오랜만에 현재 위치에서 또 상한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상황이라서 이쪽은 계속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초전도체 주식들이 다시 그쵸. 움직이고 있죠. 물론 초전도체가 이제 실증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위보다 왜 관심을 갖느냐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초전도체가 완성이 된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써야 될 곳은 B라는 곳으로 거의 전력 손실 없이 이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게 초전도체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A라는 곳에서 B로 보낼 때 전력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저항값이라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죠.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값 때문에 여기서 100을 생산해도 여기 올 수 있는 건 100이 아니죠. 초전도체는 100을 50만 생산해도 50이 오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전원이 필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초전도체가 움직이는데, 일단 초전도체는 논외로 칩시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이 전력 설비, 구리선 이런 거 없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행스럽게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 이제 전력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해상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아까 얘기한 저항값,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구리선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구리선 만들 수 있는데 이 구리선을 갔을 때 저항값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저항값을 가장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전력 설비 그 전선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수출도 가능하다는 그런 개념인데, 자, 문제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고 이것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아졌어요. 네. 원래 관심이 높아지면 이제 매매에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그쵸.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화면에 또 자료를 띄웠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변압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변압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북미 쪽에 이제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HD 현대일렉트릭과 재룡전기를 이제 압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것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까지도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2배로 커진다고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첫 번째는 칩이 쇼티지 나고, 이 칩에 대한 쇼티지가 극복이 되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또 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쇼티지가 나는 쪽은 전력이라고 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AI 시대에 가장 큰 또 수혜 종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다음은 아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뭐 시청도 애플을 지금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지난번 저희가 투자 설명회에서 그쵸. 얘기를 했었죠. 예. 상황인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 성장기에 전력 사용량이 지금 레버리지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변압기 관련주들은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앞서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거냐 이제 이게 가장 그런 고민일 것 핵심이죠. 같아요. 예. 계속 가는 주도주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그래도 대장주를 지금 보셔야 된다.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이걸 사던 안 사던. 예. 첫 번째로 보면 이 전력 산업 구조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주형이 있고 표준 양산형이 있는데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을 저는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혹은 만약 HD 현대 일렉트릭이 나는 트레이딩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HD 현대 일렉트릭의 조정을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무너지면 그 뒤를 따랐던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도 깊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트레이딩 전략이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HD 현대 일렉트릭의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요새 이제 뒤따라서 움직이는 기업들 중에 효성중공업이 또 떠오르고 있죠. 저는 만약 인프라 투자의 영역을 좀 넓게 보면 확실히 효성중공업 혹은 두산밥켓 혹은 HD 현대건설기계 이쪽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압기로 다이렉트로 보시면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렇게 인프라 관련주들 중에 대형주 위주로 특히나 북미 쪽의 매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변압기가 올라가면서 뒤따라서 가장 좀 유연하게 움직였던 쪽이 어디가 먼저 움직였었냐면 전선 쪽이거든요. 전선, 네. 그러니까 전선 쪽도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선주들, 그러니까 네임드되어 있는 전선주들 각 기업별로의 이제 히스토리, 아무래도 이제 사업 구조라든지 사업성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선주들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재룡전기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냐?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변압기를 보실 때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전선주들도 좋지만 인프라 관련 쪽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지금은 현명한 지금 판단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첨언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미국 대선 구도에 따라서 지금 정치 경제적 지형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B2C 소비 기업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소비가 둔화된다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세 개가 뭐죠? 반도체, 전력기기, 우주항공 요 세 개죠. 이 세 개 공통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B2B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이든 정부든 인공지능은 기업, 그 다음에 인프라는 기업과 정부, 우주항공 방사는 정부. 이거는 기업과 정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기업들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지만 지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여력이 있어요. 정부도 해야 돼요. 하지만 B2C는 소비 여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테슬라, 애플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빅테크로 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같아 보이지만 요건 B2C고 B2B에서 인공지능과 방산과 전력이 달라 보이지만 B2B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2월 달에 했던 투자 설명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카테고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태형 본부장님. 네.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종목도 좀 말씀하셨고 하는데 네. 일단 이 흐름들 반도체와 더불어서 투자 전략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질문이에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남아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대신에 이제 시가총액이 10조가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이제 당분간 조심해야 되지 10조가 되는 게 얼마죠?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었을 때 약 12만 원 정도거든요. 12만 원 정도, 네, 12만 원 정도 이제 안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잠시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는 저는 여전히 탑픽으로 보지만 일단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ST 같은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올라와 있지만
뭐 올린다라고 하면 확실한 명분이 있는 기업들, 저는 그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새 보면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이라든지 ISC, 이제 TSE로 대변되는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리노공업의 이제 사업부를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매출의 뭐 90%가 90%가 이 리노핀을 이용한 테스트 소켓 쪽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도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만들고 있고 뭐 메타에서도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 칩을 또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칩이 잘 구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이 테스트 소켓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 테스트 소켓 쪽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이 반도체의 어떤 특성상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겠지만 현재 지금 AI 시대에서는 특히나 이 후공정 쪽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리노공업을 좀 선호하는 이유는 이 AI 시대가 오기 전부터 일단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잘 찍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잘 찍히고 있다라는 것은 마진율이 좋다는 것이고, 이 마진율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만의 어떤 특색, 기술력을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노공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리노공업은 시총이 조금 큽니다. 리노공업은 약 3조 1,000억에 대한 이제 시가총액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ISC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시총이 작아요. 1조 6천억.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독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안전한 종목을 선호하시면 리노공업에 이제 한 표를 던지실 것 같고, 나는 좀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아마 ISC를 공략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성향에 따라서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리노공업도 그렇고 ISC도 그렇고 워낙 지금 수주잔고라든지 매출은 잘 찍힐 수밖에 없는 지금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관련해서 너무 고민이 많다, 나 한미 반도체도 없고 이스페타시스도 없고 HPSP 주성 엔지니어링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쪽은 반도체 소켓 쪽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리노공업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체, 협력 업체, 소위 말해서 하청업체잖아요. 을이잖아요. 을이 영업이익률이 40% 가는 기업 보셨습니까? 보통 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 나오면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10%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보통 5에서 6% 정도 맞아요. 대기업들이 보장해 주거든요. 근데 40%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을이 아니란 얘기예요. 값을 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뭐냐면 테스트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경제적 해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해자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건 복잡한 거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영업이익률로 나타나줘야 돼요. 경제적 해자가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영업이익률이 10% 미만 나오면 경제적 해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이 40% 나온다는 것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 거고, 또 이 테스트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후공정 단계에서, 자, 전공정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고 후공정은 반도체를 쌓건 뭐 하건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이 후공정을 난이도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걸 쌓은 것을 더 많이 쌓았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전력을 공급한다,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좋아요. 그렇게 막 개발한 다음에 이게 구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면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뒤에서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후공정 업체들이 HBM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자, 전원이 들어가 안 들어가, 요거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리노공업의 경제적 해제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잡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특색이라고 한다면 모바일 쪽에 대한 이 매출 구조가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온디바이스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트리거 제품이 갤럭시 S24
그리고 갤럭시 S24는 실제로 흥행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리노공업의 이 소켓 테스트 제품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샘플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양산용으로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리노공업이기 때문에 저는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의 마음속에 원픽은 여전히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인데 없으신 분들한테 지금 좋다 하면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쪽이 어딘가라고 고민을 해봤었을 때는 저는 이쪽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리노고 고영 이런 기업들이 정말 똘똘한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칩이라는 게 이만한 게 아니에요. 이만한 걸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꼽는다 쉽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공정에 나온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걸 제품화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깨지거나 흔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 쉽지 않죠. 그런 부분 때문에 경쟁 해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걸 검사하는 게 이제 고영이라는 장비다라는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전력 인프라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에 대한 것들을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제가 볼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우리가 올라간 거가 두렵긴 하지만 여전히 그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좋은 우리가 좋은 섹터 발굴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거 갖고 오실 거죠? 네, 일단 다음 주, 뭐 다음 주가 아니라 매주 네. 최선을 다해서 콘텐츠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매주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